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아마 3단원 항상성과 건강 부분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질병과 병원체, 그래서 어떤 병원체들이 있는가, 병원체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이런 병원체들이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방어를 해내는가, 그런 방어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항상성과 건강인데, 이 앞부분에 항상성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3단원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상큼한 이렇게 마무리를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 잘 꼼꼼히 보시고요. 그런데 당장 이번 43강의 내용은 사실은 그다지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1단원에서 바이러스와 생물의 특성을 비교해서 배웠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3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좀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맞춰서. 그래도 오늘 각각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같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 학습 포인트 한번 잡아 볼게요. 짠!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이 질병과 병원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체들이 있는지를 크게 나눠볼 거예요. 여기서는 몇 가지로 나눴죠?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생동물과 곰팡이가 사실은 다른 종류의 생물이지만 하나로 묶였어요. 도대체 왜 묶인 것일까? 그건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저래서 묶였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온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본 건데 프라이온이 도대체 뭘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와 관련된 탐구 활동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를 일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잡고 오늘의 내용 같이 공부를 해보면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우리가 병원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병원체. 병원체가 뭘까요? 병원체가 뭘까? 이거를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입자들, 그런 성분들을 병원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런데 이 병원체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낸 사람이 우리 책에 보면 코흐 아저씨 사진이 나와 있죠. 코흐. 이 독일의 세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균학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됐던 파스테르가 있잖아요. 그분과 약간 양대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관련된 미생물학을 연구한 그런 학자인데, 코흐의 가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코흐의 가설. 이게 무슨 얘기냐? 코흐라는 분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 특정 병원체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 원리를 정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특정 병원체를 확인하는, 그렇죠,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코흐의 가설 또는 코흐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1단원에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지금 182쪽을 나중에 한번 같이 보게 될 텐데 미리 좀 얘기를 하겠다 하고 한번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그런데 각각의 단계가 바로바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순서를 매치를 시켜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자, 질병에 걸린 어떤 동물이 있을 때, 질병에 걸린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동물에서 뭘 뽑아내게 되냐면 의심되는 병원체를 그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의심되는 병원체를 분리해냅니다.
뭐 때에 따라서 뭐 이런 의심되는 병원체가 한 가지 종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의심이 되는 그런 대상 후보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각각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분리한 병원체를, 자, 두 번째, 이 분리한 병원체를 어떻게 해? 배양합니다. 원체를 배양한다. 배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충분히 영양물질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얘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수를 증식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키우면서 수를 늘리는 과정. 왜냐하면 지금 분리해낸 병원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험 과정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를 늘려주는 과정 한번 거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배양한 병원체를 어떻게? 이 부분은 약간 이 동물들에게 좀 미안한 과정인데 어떤 동물에게 주입을 하냐면요. 건강한 동물에 투여한다, 주입한다. 자, 이렇게 건강한 병원체, 배양한 이 병원체를 건강한 동물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걸까요? 이 건강한 동물이 같은 이 질병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만약에 이 동물이 그대로 건강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결론을 뭘로 내리면 되겠어요? 바로 이 병원체는 원인이 아니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고 만약에 이 동물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면 그럴 수 있겠죠. 자, 질병에 걸렸다면 여기서 바로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질병에 걸린 동물을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질병에 걸린 동물에서 처음에 여기서 뽑아냈던 그 병원체랑 동일한 병원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동물에서 동일한 병원체를 발견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병원체가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 따라서 많이 실험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왔죠. 자, 그래서 코의 가설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종류의 병원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했을 때 4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눠봤을 땐 5가지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병원체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세균이 되겠죠. 세균싱. 자, 첫 번째 세균. 자, 세균이 갖는 특성, 가장 중요한 점을 좀 따져보면 세균은 바로 무슨 생물? 바로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세포 하나짜리 원핵 생물이다. 자, 요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보니까 핵이 없다는 얘기죠. 핵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생물체다. 거기 여러분들 182쪽에 그 옆구리에 왼쪽 옆구리에 보시면 그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이라는 특별한 구조물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핵산을 갖고 있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세포에 이런 핵이라는 별도의 공간 없이 이렇게 DNA가 전체적으로 이제 분포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저기 그 그림을 보면서 확인할 건데 아무튼 그리고 핵도 없지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도 없다.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엽록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예로서는 대표적으로 세균이 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그럼 세균의 구분을 좀 해볼 건데요. 구분. 자, 구분은 형태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도움이 될 테니까. 자, 형태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구균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구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을 이제 구균 종류로 묶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균은 어떤 모양이에요? 간균. 이 간자가 무슨 간자일까? 그렇죠. 막대기 간자예요.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묶어서 우리가 간균이다라고 그룹을 지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나선균. 나선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뭐 이런 거. 우리 유명한 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이 나선균에 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대략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구균, 간균, 그 다음에 나선균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 책에는 구체적인 예시도 하나씩 나오죠. 요건 방금 얘기를 했고, 구균 같은 경우에는 폐렴균, 그 다음에 나선균, 아니 관균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핵균,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 사실은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 정도씩만 알아두시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세균의 구조 역시 저기 가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짠! 자, 굉장히 거대한, 세균이 이렇게 거대한가요? 아니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굉장히 조그만한데 걔를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 아까 본 것 같이 구균, 간균, 나선균 이런 식으로 외형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외형이 조금 다를지라도 이 각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세균이 공통적으로 갖는 구조.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포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세포막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 존재해요. 세포벽.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세포벽이 있는 생물이 보통은 그 식물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균 종류도 세포벽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포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세균이 갖는 세포벽은 성분이 달라요. 우리가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 성분이에요. 셀룰로스. 다당류죠, 다당류. 그렇죠? 탄수화물의 다당류 종류. 그런데 이 세균의 세포벽은 바로 펩티도글리칸. 이름이 어려워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 물질이 달라요. 자, 세균의 펩티도글리칸 이름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 도대체 무슨 물질일까?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쫙 나눠보면 우리 눈에 좀 익숙한 애들이 보여요. 펩티도, 앞에 펩티도가 붙었습니다. 뭐가 연상되나요? 바로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백질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 부분. 그 다음에 글리칸은 글리코젠 생각을 해보면 당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당류 부분. 그래서 이 다당류 구조에 이렇게 단백질, 사실 이제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이 셀룰로스, 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세균은 이 당류와 그런 단백질 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분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이 세포벽 바깥에 피막이란 걸 또 갖는 애들이 있어요. 다 갖는 건 아니고 일부 종류가 피막을 갖게 되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끈적끈적한 다당류나 단백질 층으로 돼 있어서요. 그다음에 백혈구로부터 이렇게 공격받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이 세균이 숙주세포에 찰싹 잘 달라붙게, 왜냐하면 끈적끈적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세균의 그런 그 생존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피막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라든지 핵 같은 것들이 없다. 그래서 DNA가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그래서 세포질에 풀어져 있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정말 막 7렐레 8렐레 막 여기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여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세균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편모를 갖고 있는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물결 치면서 웨이브를 타면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편모를 갖는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나와 있지만 뭐 선모라든지 강모 같은 것들을, 강모를 갖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균의 구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핵이 없다는 거. 핵과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거. 아니, 없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그 성분이 뭐다? 셀룰로스가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던 6글자짜리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이다. 자, 이런 구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세균으로 인한 그런 질병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균으로 인한 질병의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 바로 예를 들면 폐렴, 그다음에 결핵. 그러니까 뒤에 붙여가지고 좀 발음하세요. 폐렴균, 결핵균 해서 입에 있도록 해서 기억을 하세요. 폐렴균, 결핵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균성. 이건 이름이 친절하죠. 앞에 세균이 붙었죠.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파상풍과 탄저균이에요. 탄저균. 파상풍과 탄저균. 사실 우리 그 학교 수업을 하면서 요런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런 정도까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학교 시험은 이제 출제자가 선생님이니까. 자, 파상풍과 탄저균 같은 경우, 탄저병이라고 할까요? 지금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왜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냐면 이건 직접적으로 그 세균이 해를 미치는 그런 질병을 얘기하고 이거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서 이제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놨습니다. 조금 너무 이제 좀 세부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파상풍은 잘 알잖아요. 이렇게 녹슨 못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지게 되면 이렇게 걸리게 되는 탄저병은 우리가 탄저균에 대해서 앞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제?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실험. 그렇죠? 그래서 양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정말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그런 실험에서 한번 탄저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걸리면 사람이든 그 큰 동물이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183페이지죠. 그 옆에 파상풍과 탄저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세균은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그 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증식을 하게 되죠. 증식. 자, 증식 바로 분열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분열법. 무성생식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였던 애들이 쪼개서 두 개가 되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래서 이게 조건만 잘 맞으면 12분이나 20분마다 한 번씩 분열해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대장균이 많이 번식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탈이 날 수도 있는 거.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치료 방법.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떤 약물을 처리할까요? 바로 항생제로 치료하게 되죠. 항생제.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세균을 치료하는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원핵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핵 생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그런 약물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페니실린이 있죠. 페니실린. 자, 푸른 곰팡이로부터 우연히 찾아내게 된 그런 물질 페니실린인데요.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이렇게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걸 보고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이 페니실린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이 합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세포벽이 이렇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세포벽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선별적으로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균만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항생제를 어머 좋아 얘가 다 치료해 주는구나 하고 몽땅 오용 남용을 한다. 남용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여기서는 오용도 가능하겠지만 남용을 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세균이 이렇게 있을 때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 물질인 DNA도 있지만 이렇게 DNA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작게 있는 유전 물질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라스미드라고 하거든요. 플라스미드. 작은 원형의 그런 DNA, 그런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여기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균들 사이에서 이걸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세균이 컬렉션이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미드 많이 모은 거예요. 항생제 저항성 그런 유전자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대부분의 항생제에 저항을 갖게 되는 그런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 내성 세균이 출현할 수가 있으니까 항생제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곁다리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세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별로 필요 없는 거, 증식 별로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구분 같은 경우도 뭐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구조라든지 어떤 질병 예시가 있는지 이렇게 3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항생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병원체 후보가 누구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자, 두 번째입니다.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바이러스도 생물인가요? 암세포도 생명체인 마당에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바이러스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나요? 바로 단백질과 핵산, 유전물질인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껍질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핵산을 담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얘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1단원에서 봤던 그런 그림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표적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림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 다르게 생겼어요. 막 유니크하게 생겼죠? 그런데 찬찬히 잘 따져보면 이렇게 RNA라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 또 여기도 이런 외피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단백질 껍질과 이 RNA 핵산을 갖고 있고 여기도 DNA라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지만 단백질 껍질과 그 안에 DNA를 갖고 있는 이런 공통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종류를 좀 나눠볼게요. 바이러스 종류를 나눠보면 딱 눈에 보이죠? 핵산을 갖고 있는 건 공통인데 그 핵산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윗줄에 있는 애들은 RNA를 핵산으로 갖죠. 그래서 이런 종류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들 요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D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핵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가 없으면 생물적인 특성을 못 나타내죠. 그래서 꼭 숙주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 숙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숙주가 뭘까요? 바로 담배라는 식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식물에 기생하는 그런 식물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동물에 기생하는 동물을 숙주로 삼는 그런 바이러스 종류가 되겠죠. 동물. 자, 그 다음에 이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박테리오가 붙었어요. 그죠? 그 박테리오가 붙은 이름은 뭔가요? 요 박테리아라는 것은 바로 세균을 의미합니다. 세균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균에 기생하는 세균성 바이러스다. 성까지 쓸까요? 동물성, 식물성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포인터를 떨어뜨려서 슉 주워서 자, 다시 가봅시다. 넌 나중에 좀 이따 나오고. 자, 그러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까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자, 그래서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동물성, 식물성, 세균성으로 나눴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책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두 번째로는 구조. 아까 구조 봤죠? 구조.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더하기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 껍질까지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뭐만 쏙 넣어주냐면 우리가 유전 현상의 기본 본체가 되는 이런 유전물질, 핵산만 딱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핵산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것만 설명해주면 이렇게 이 숙주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을 때 거기에 이 DNA가 껴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껴들어가서 마치 내 DNA인 것처럼 숙주 세포의 DNA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자기의 효소들을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읽어주는 거죠. 착하게, 성실하게 읽어냅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단백질 껍질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단백질 껍질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긴 핵산도 복제해서 여기 하나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죠. 자, 성실하게 일합니다.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충분히 증식이 되면 이 숙주세포를 빵 터트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주세포가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질병,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의 증식 방법이고요.
자, 그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시 질병. 유명한 거. 감기 바이러스. 그래서 이 뒤에 바이러스를 붙여서 암기를 하세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에이즈라는 질병. 에이즈는 HIV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체적인 거, 대표적인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감기, 독감, 에이즈. 우리 책에는 더 많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다 알면 좋은데 머리가 터지니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 방법은 바로 항바이러스제라는 걸 이용해요. 항바이러스제. 뭔가 이름만 봤을 때는 이거 쓰면 다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일까요? 우리가 뭔가 공격을 할래도 걔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데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뭐만 딸랑 그 핵산만 딸랑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 그런 물질 대사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항바이러스 제가 숙주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면서 얘를 죽이는 거죠.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독한 약을 쓰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워낙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약이 곧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징도 있고 무생물적인 특징도 있는데, 생물적인 특징은 이런 숙주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생물적인 특징이 나온다. 그래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대사를 하든지 아니면 증식을 하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생물적인 특징은 숙주세포 밖에 있을 때 스스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물질대사나 증식을 못한다. 자기 효소를 갖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추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분류로 가볼게요. 세 번째 분류는 바로 원생동물과 그다음에 곰팡이죠. 얘네들은 전혀 다른 애들인데 도대체 왜 같이 묶어놨는가? 이제 답을 좀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둘 다 무슨 생물? 진핵생물이에요. 진핵생물에 속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 다 핵을 갖고 있다. 핵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런 병원체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질병이 나왔다 하면 우리도 똑같은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원체들만 선별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병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같은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랑 좀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핵생물을 공격하는 약물로는 효과가 없고 진핵생물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숙주세포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원생동물에 의한 질병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생동물에 의한 질병.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그 다음에 뭐 수면병. 그다음에 뭐 아메바성 이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라리아를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적혈구 안에서 그 원충이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적혈구를 터뜨리고 나오는 그런 질병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말라리아나 수면병.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보통 열대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원생동물을 날라주는 매개 곤충들이 있어요.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매개 곤충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애가 있죠. 많은 아버님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무좀. 그 다음에 뭐 만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완치가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똑같은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걔만 선별적으로 해낼 수가 없다.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발도 없애야 되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진핵생물에 의한 질병이다라는 것만 캐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세 번째 병원체의 분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뭔가 생소했던 프라이온. 얘는 뭘까? 프라이온. 네 번째. 프라이온. 자, 얘는 진핵생물일까요? 원핵생물일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생물이 아니니까.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이 아니고 그러면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나 얘도? 아니에요. 정말 일개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이에요. 심지어 핵산도 없어요. 유전 물질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얘가 병원체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원래 있습니다.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존재해요. 프라이온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온이 있어서 우리 이제 신경계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쩌다가 변형된 애들이 나와요. 변형 프라이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변형 프라이온들이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킵니다. 자기처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 좀비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작년에 개봉됐던 월드워지. 이거 선생님이 이 영화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헷갈리는데 아무튼 월드워치라는 그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막 이제 떼거지고 다니다가 정상인 사람을 칵 물어요. 물죠. 그러면 물린 사람은 몇 초 후에 12초였나? 아무튼 몇 초 후에 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세균 같은 것들은 그것들이 이제 분열해서 뭐 이렇게 수가 늘어났는데 이 좀비가 분열해서 두 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애들을 자기같이 만든다는 거죠. 자기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병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잠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짠! 요 그림인데 이게 정상 프라이온이고요. 이게 변형 프라이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변형된 애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정상 프라이온과 만나요. 그러면 걔네들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변형 프라이온이 많이 신경세포에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사멸, 죽는 거죠. 그러면서 뇌에 구멍이 뽕뽕뽕 뚫리게 되고 스펀지화되는 그런 병들. 그래서 사람에서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는 거를 발병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광우병.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끓이거나 삶아도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은 끓이면 특히 단백질이니까 끓이면 변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미 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변성된 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죠. 이미 변성이 됐기 때문에 원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끓여도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공포가 확산됐었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온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고 여기까지 내용을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방에.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짠! 일단 크기가 작은 거부터 큰 거의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프라이온이 제일 작죠. 그냥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이 바이러스. 그 다음이 세균이고요. 그 다음이 원생동물과 그 다음에 균류. 균류 중에서도 곰팡이라고 쓸게요. 균류에는 곰팡이도 있고 버섯도 있거든요. 근데 버섯을 우리가 보통 병원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곰팡이를 따로 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아니죠. 생물이 아니고 일개 단백질이다.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바이러스도 생물이 아닌데 그래도 얘는 조금 더 물질이 더 이제 첨가된 상태. 단백질과 그 다음에 그래도 얘는 유전 물질인 핵산은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는 생물이고 생물인데 무슨 생물? 원핵 생물이다.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이다. 그 다음에 원생동물과 곰팡이도 생물인데 근데 진핵 생물이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좀 해보고요. 몇 가지의 차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핵이 있는가? 핵의 유무. 그 다음에 핵산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가?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을 하는가?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하는가? 자, 각각을 정리를 해보면 얘들은 당연히 생물이 아니니까 핵은 없죠. 근데 얘는 생물이지만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다. 얘만 핵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핵산은 그러면 있는가 없는가? 얘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핵산은 없죠. 프라이온. 하지만 바이러스부터는 핵산을 모두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핵이 없더라도 핵산은 있을 수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포 분열을 하는가? 프라이온과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 분열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하고 원생동물과 곰팡이도 분열을 합니다. 자, 물질 대사를 하는가? 프라이오는 물질 대사 못 하고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 세포가 있을 때, 숙주 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세모를 치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하지만 숙주 세포 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균과 원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이 비슷한 표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바이러스와 생물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카테고리가 세포 분열이 아니고 증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식. 그래서 그랬을 때는 바이러스에 세모가 되어 있었어요. 왜? 숙주 세포 안에서는 증식을 하니까. 하지만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세포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세포 구조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세포 구조 분열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그 내용이 달라진다. 어떻게 제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 보시면 우리 책을 넘겨서 184쪽에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질병의 종류가 있는데요. 질병은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이 있고 감염이 안 되는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요. 감염이 되는 거는 병원체에 의한, 그래서 전염이 되는 질병들. 예를 들면 감기, 독감, 폐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비감염성 질병은 이런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뭐 근시, 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생활 습관에 의한 거지 내가 눈이 나쁜 친구 옆에 가서 잘 논다고 해서 눈이 나쁜 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이 없다 하는 거.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거기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을 볼게요. 그럼 질병의 감염 경로는 뭐 호흡기를 통한 감염, 소화기를 통한 감염, 그다음에 매개 곤충, 신체 접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봐왔던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끓여 먹고, 그죠? 손 씻고, 자주 씻고, 청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감염 경로와 예방 같은 것들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잠깐 한번 볼게요. 탐구 활동. 이게 185쪽의 내용이죠. 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이런 페트리 접시 3개를 준비해요. 페트리 접시. 여기 보면 LB 고체 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배지의 종류로 LB 배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액체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출렁출렁하게 해서 그 안에서 키울 수도 있고 고체로 이렇게 젤리처럼 딱딱하게 굳혀놓고 그 위에서 자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배지 위에다가 1번에는 씻지 않은 손을 탁 살짝 누르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있는 세균 같은 것들이 여기서 자라게 되겠죠. 두 번째는 물로만 씻은 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비누로 깨끗이 씻은 손을 이렇게 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배양기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자라도록 시간을 준 거죠. 이 배지에는 영양 물질들이 가득 이제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손을 안 씻은 경우에는 이런 세균, 여러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가 이렇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로만 씻은 경우에도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가 자랐죠. 근데 요거보단 조금 적은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적은 세균과 곰팡이. 아까보다 확실히 분포가 적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깨끗이 씻으면 아무래도 손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병원체들이 좀 많이 제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배려한다고 콜록콜록 애치 해놓고 이걸로 문고리를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애치 해놓고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런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런 내신 기초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OX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인자를 병원체라고 한다. 그렇죠. 병원체의 정의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균은 핵막과 핵산이 없는 원핵 생물이다. 뭐예요? 틀렸죠. 왜? 핵산은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세균의 주 염색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고리 모양의 DNA. 아까 얘기했죠. 고리 모양의 작은 애들이 있다. 그런 거를 플라스미드라고 한다. 그렇죠. 주 염색체와는 별도로 있다. 자, 요 플라스미드에 이런 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파상풍과 탄저병은 아까 나왔던 거.
그죠? 세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엽적이지만 아무튼 맞는 내용이다. 자, 5번 HIV는 아까 뭐였어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IV인데 우리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우리 에이즈 사람 걸리잖아요. 그러면 동물성 바이러스구나. 동물에 감염되는. 자, 6번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성 바이러스이다. 그죠? 박테리오가 세균이란 얘기고 세균을 숙주로 한다. 자, 7번 모든 프라이온 단백질은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도 있다. 근데 변형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다. 자, 8번 고혈압과 당뇨병.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내가 당뇨병 걸린 사람 옆에서 같이 논다고 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이거 뭐냐면 아까 코후의 실험 과정, 코후의 가설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 그걸 순서 없이 나열한 건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질병에 걸린 애들, 그렇지.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로부터 의심되는 병원체를 분리했어요. 다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 분리한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배양한다. 이게 가가 두 번째. 그러면 배양한 병원체를,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배양한 병원체를 건강한 동물에게 주사해서 질병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라번. 그 다음에 조사하고 나서 질병에 걸렸다면 동일한 병원체를 분리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의 그런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빈칸 채우는 문제. 여기 보시면 세균은 모양에 따라서 무슨 균? 모양에 따라서 그렇지. 동그란 구균, 막대 모양 간균, 그다음에 나선 모양 나선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대부분의 세균은 세포막 바깥에 무슨 성분? 6글자. 이름이 좀 복잡했는데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자, 3번. 뭐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 숙주세포 안에서만 생물적 특성을 나타낸다. 알고 있죠? 바이러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자, 네 번째. 원생생물과 곰팡이는 핵막이 있는 무슨 생물? 핵막이 있는 건 그렇죠. 진핵생물이라고 얘기하죠. 진핵생물이다. 자, 다섯 번째. 항생제의 오남용은 항생제에 대해서 그렇지. 내성을 갖는 내성세균의 출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질병들의 공통된 병원체는 무엇인가? 감기, 독감 나왔죠? 감기, 독감 나오면 누구예요? 바로 바이러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죠. 다음 질병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근데 감기, 독감 조금 전에 봤어요. 에이즈까지 봤어요. 아, 바이러스네? 근데 보니까 결핵은 또 세균에 의한 거고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거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비감염성 질병이다. 아니죠. 감염이 됩니다. 2번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네. 아니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얘 때문에 아니네. 자, 매개 곤충에 의해서? 이거는 원생 동물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네. 5번 특정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고 증식하여 발생한다. 너무나 매력적인 답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6번은 세균의 구조를 나타냈어요. 아까 봤던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고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기억, 리보솜을 갖는다. 자, 우리가 막성 세포 소기관은 없지만 리보솜은 막성 세포 소기관이 아니고요.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에서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에요. 리보솜을 갖는 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거. 자, 니은 세포벽의 주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다. 그렇죠. 계속 강조했던 거. 세균은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갖는다. 자, 디귿 생명 활동에 필요한 ATP는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요? 이건 뭐예요? 막성 세포 소기관이잖아요.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죠. 세포질 어딘가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답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호흡기, 소화기, 매개곤충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되는 각각의 예시 질병을 좀 알아봐라 하는 건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 나머지 아닌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답이 남거든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있는 보기들 중에서 호흡기에 의한 질병은 결핵을 여기서 답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에 의한 거는 콜레라. 그다음에 매개곤충에 의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답지에서는 말라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요거 문제는 좀 너무 지엽적이라서 아마 이런 형태로는 거의 이제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핵이 매개곤충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워나가면 이런 답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 8번인데요. 요거는 바로 바이러스를 최초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해낸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처음에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었는가? 자, 담배 모자이크병에 감염된 담뱃잎을 갈아서 세균 여과기로 걸러냈어요. 그러면 세균 여과기니까 세균은 여기서 다 걸리고 세균 그 이하의 크기를 가진 애들만 이렇게 밑으로 여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과된 액체를 살아있는 담뱃잎과 그 다음에 죽은 담뱃잎인데 죽었어요. 그런 담뱃잎에 각각 이렇게 이제 주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요 살아있는 담뱃잎에만 흰 반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은 담뱃잎에는 증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여과액 속의 병원체를 분리해내서 성분을 분석했더니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실험을 봤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세균도 걸러지는 그런 여과기에 세균 정도의 크기면 여기 다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빠져나가서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균보다는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세균의 돌연변이체다. 이건 좀 너무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세균의 돌연변이체여도 크기가 비슷하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아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병원체다. 자, 디귿. 효소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아니죠. 독립적으로란 말이 들어가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모두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죽은 담뱃잎에 넣어줬더니만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증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렇게 확인한 그런 실험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초등학교 시험 문제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음식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셔라. 자, 두 번째, 세균에 감염되면 되도록 많은 항생제를 투여해요. 이건 뭐예요? 남용이죠, 남용. 그러면 항생제의 내성 세균이 많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염 환자를 찾아서 치료해야죠. 그렇죠? 전염 경로를 차단해야죠. 그죠? 맞는 설명이고,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리고 조신하게 하면서 손은 깨끗하게 씻는다. 자, 5번.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역 능력을 키우면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는 이 다음 강에서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병원체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특성들, 문제풀이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수강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